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트풀리스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이 책을 남기고선 이제 돌아가셨죠. 고인이 되셨고 그의 유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일생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보여주는 인생 해법,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이런 책들을 살펴봤었는데, 데이터라든가, 통계라든가, 숫자의 분석, 그리고 해석을 놓고선, 이 책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책이지만은, 한번 이 책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머릿말이죠. 몹시 참담한 결과는 노벨상 수상자와 의료계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들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명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침팬지보다도 낮았다. 오답은 체계적이었고 그것은 곧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제 낡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덜어는 수십 년 묵은 지식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재전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지식들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식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선 가르치게 되면은 낡은 지식들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 낡은 지식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극적인 세계관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살았던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본능, 그 자연 상태에 적합하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본능들, 그것에서 기원한 극적인 세계관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해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과도하게 극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죠. 팩트에 근거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극적인 세계관을 보면은 그런 거죠. 일단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야기가 있는 정보라는 것, 즉 극적으로 들리는 정보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언론사에서는 드문 사건을 다루게 되죠. 일상적 사건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동 예방접종, 원자력, DDT 같은 주제를 사실에 근거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불충분한 규제를 기억하다 보니 저절로 불신과 공포가 생겼고 이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마비되었다. 그래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에서 멀어지고 애초 그들이 환경 문제라던가 어떤 백신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게 했었던 애시당초 그런 비판적 사고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와 같이 갈 때 이게 맞는 거죠. 그런 합리주의와 멀어져서 비판만 하게 되면 음모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시장을 데이터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를 거꾸로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관의 문제죠. 데이터가 있어도 엉터리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만큼이나 세계를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데이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세계관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세계관 자체를 잘못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세계관 자체를 다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
고쳐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문제들, 국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면 해결할 수가 없겠죠. 기업인들도 사업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고, 또 구호단체에 있어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도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겠죠. 즉,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 영향을 보더라도 IMF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은퇴기금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옛 서양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중간소득 소비자 시장이 역사상 가장 크게 확장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팩트에 기반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저자는 데이터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를 하고 그 작은 차이에 근거해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즉 뭐 차이가 10% 정도로 근소할 때는 속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사례와 같이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을 조사할 때는 완벽한 데이터보다 최신 데이터를 되도록 빨리 수집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세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조금은 틀릴 수는 있더라도 그 대부분의 추세, 커다란 추세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데이터가 좋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준다라면 그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러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용들이 테러 데이터로서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은 그 데이터들을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 매우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2015년 테러 사망자 중에 78%가 위키피디아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급하게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수치만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나는 수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다. 데이터의 광팬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다. 데이터에도 한계는 있다. 이 데이터가 수치 이면의 현실, 즉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때만 데이터를 좋아한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수치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수치만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의심해 봐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할 때 앞에 있는 개별 환자들만 봐서는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한테 자원을 집중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별 인간에 집중을 하게 되고 통계를 못 보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된 자원 배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반대로 수치만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매년 어떤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던가 이런 것의 변화를 통해서 그 수치와는 다르게 그 사람들의 어떤 소득 활동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 수치와 어떤 그 실제 리얼 월드, 세계에 대한 경험,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총리라면 수치를 보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절대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문화 발전이며 그런 가치는 수치로 포착하기 어렵다. 수치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모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치 없이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수치만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떠한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필생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데이터와 관련된 책들과 더불어서 이 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순한 범주 중에 어떤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그 범주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여행이다. 가능하다면 내가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세계보건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으로 1, 2, 3단계 나라에 가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곳에서 대학 수업을 들어보고 병원을 가보고 그 지역 가정에 묵으면서 그곳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인류학자 같은 어떤 태도죠.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저자가 인도였나요? 어떤 개발도상국의 국가에서 그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책 이제 두께 그리고 난이도를 보고선 앞으로는 서양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이 제3세계의 국가들의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적 추세와 배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연구하는데 한마디로 흥미가 없다. 그리고 데이터를 본다 한들 그것이 서로 다른 단계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도 힘들다. 내가 세상에 대해 터득한 지식 대부분은 데이터를 연구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 논문을 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세계에 대해 토론하며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후반부에서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어떤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5세까지 생존하는 아동의 비율, 그 다음에 뭐 인구, 뭐 등등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이죠.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은 1인당 출생아 수가 적고 대신에 그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는 있으나 그 아이들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2017년에 왔을 때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그 그룹화 되어 있었던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에 가깝게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 간의 양극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는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 4단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4단계 소득 수준으로 국가들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보고선 그 추세선을 이어서 직선으로 긋는 우리가 본능이 있는데요. 이 인구 예측을 보면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동 인구만 보면은 아동 인구는 서서히 완만하게 정체기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인구가 이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동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의 그림도 보시면은 직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직선 본능이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우리 세계관, 그러니까 해석을 망쳐놓고 있는 어떤 세계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일반화의 본능도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있는 일반화를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에 대한 도표입니다.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기대수명과 이제 소득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프리카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은 소말리아, 가나, 튀니지 같은 국가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는 뭐 어때? 뭐 아프리카는 뭐 발전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대륙입니까? 중국,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대륙인데 그 대륙에 사는 국가들을 하나로 통칭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이제 종교에 대한 우리가 어떤 운명론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출생률이 높다, 자녀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죠. 기독교, 이슬람교, 그 밖에 종교, 기타 등등 다 살펴보면은 이 3단계, 4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진국들.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다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쿠바에 대한 해석인데요. 쿠바는 소득과 기대 수명을 놓고 봤을 때 빈곤한 나라 치고는 굉장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건강한 나라들의 그룹에 들어가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정치, 뭐 좌파냐, 우파냐, 혹은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를 놓고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39개의 국가가 미국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미국이 가장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같은 비용을 쓰고도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지 자문해 봐야 된다. 그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4단계 국가의 시민 대부분이 당연시하는 기초 공공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료 체계에서 보험에 가입한 부자 환자는 의사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찾아가 비용을 끌어올리는 반면 가난한 환자는 간단하고 값싼 치료조차 받을 형편이 못 되어 일찍 죽는다. 미국과 미국의 불평등, 의료 현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왜 민간 시장과 경쟁 체제에 공공재 공급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역시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장입니다. 일단 전반부에서는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어떤 리얼월드, 실제 세계에 대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데이터관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고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이 저자가 보여준 데이터들, 통계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라고 가정해보자. 일주일이 지나자 상태가 훨씬 좋아진다. 모든 지표에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 계속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아기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경우 만사 오케이니? 마음 푹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까? 전혀 아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낙관론자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무뎌지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쯤에 이 한스 로슬링의 테드 강연을 보고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시각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보내고 구호를 해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의 통계를 보고선 그렇지 않구나. 아프리카도 천차만별이고 그 국가들도 나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편견이구나.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구호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미숙아가 일주일이 지나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선 더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책이지만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꼭 한번 권유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